4강 사업시행 인가와 시공자 선정을 오늘 강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동영상 강의를 들으셨나요? 네. 아무래도 현장에서 안 하니까 좀 저도 힘들어서 강의하는 게 힘들던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사업시행 인가와 시공자 선정인데 조합 설립 인가, 크게 3단계 조합 설립 인가가 있고 사업시행 인가가 있고 인가,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 계획. 여기는 이제 그 조합 설립 창립 총회를 하고 인가를 해주죠. 그리고 사업 수행 계획 수립 총회를 하죠. 총회를 하고 인가를 하고 여기도 총회를 하고 인가를 합니다. 총회, 인가 다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 인가는 보충행위가 아니라 설권적 처분이라고 해서 설권적 처분이지 이 자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고 조합 설립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 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라. 행정소송으로 구해라. 이 총회 과정에서 하자는 다 여기로 흡수되므로 여기 총회 문제가 있다면 다 여기에서 문제 삼아라. 소송 대상은 인가이다. 이런 거고. 이거는 기본행위, 보충행위. 기본행위, 보충행위.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다 소송을 하고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다 소송을 하고 이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조합을 피고로 해서 조합을 상대로 총회끼리 모여서 소송을 하고 인가 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구청이나 시청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하고 이건 행정소송이죠. 이 민사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근데 보통 일부 국민들은 여기에 하자가 있는 것은 여기다가 소송을 걸죠. 이렇게 하자가 있는데 왜 이 하자를 간과하고 인가를 해서 만약에 구청에서 하는 거죠. 구청에서 소송을 하죠. 이 구청에서는 이 하자를 잘 알 수가 없고 서류 심사. 물론 여기 있는 하자를 서류를 딱 봤을 때 여기 하자가 있네라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인가 자체가 하자가 있는 거겠죠. 하여튼 여기 하자가 있는데 이 서류를 들고 왔는데 보니까 구청에서 이 마이크가 지금 옛날에 마이크 했던가요? 마이크 안 하고 있었죠? 마이크가 이거요? 예. 네, 오늘 4강 사업시행 인가와 시공자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조합 설립 인가 사업시행 계획, 관리처분 계획 플러스 각각 인가가 있는데 여기서는 총회에 하자가 있더라도 인가 자체를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되고 행정소송이다. 각각 총회와 인가가 있으면 여기 하자는 여기다가 여기 하자는 여기다 각각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이 총회 과정에 있어서 하자를 가지고 인가 처분 취소를 구하면은 안 돼요. 인가 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있을 때만이 인가에 대해서 소송을 구할 수가 있고 총회 하자가 있는 것을 기록상 공무원이 검토하다 보면 여기 하자가 있네. 이런 건 인가를 내주면 안 되겠군 이라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하자는 인가 자체의 하자겠죠. 그런데 여기는 뭔가 하자가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인가 자체의 하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하자가 있으면 여기다 소송을 걸어야 되고 여기 하자가 있으면 여기다 소송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로서 조합원이나 일반 국민들이 이 소송을 걸어달라고 하면 일단 조합과 구청을 둘 다 피고를 삼아서 일단 다 걸어요. 변호사들은 일단 다 걸어야 돼요. 나중에 욕을 먹더라도 일단 다 걸어요. 그러다 나중에 막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빼주는 거거든요. 변호사 1, 2년 차인 사람들이 되게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대표한테 와서 아니 대표님 이거는 인가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건 소송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배웠지. 그래서 잘못하면 로스쿨이나 연수원에서 감점을 당하지.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변호사 실무는요 투망으로 걸어요. 투망으로. 당신은 판사가 아니잖아. 우리 일단 투망으로 해보고 아니면 말고 그때 가서 빼줘야 되는데 꼭 기각당할 거, 각하당할 거, 패소할 것을 두려워하죠. 우리 필요 없어요. 그냥 목표물이 있으면 그 목표물 주변에
따발총으로 그냥 갈겨야 돼요. 여기는 목표물이 아닌데 일단 갈겨. 혹시 있을지도 모르잖아. 일단 갈기는 거예요, 변호사의 역할은. 그래서 막 갈겨서 그중에 하나만 맞으면 되잖아요. 하나만 맞아서 목표물 명령하면 되니까 설사 기각당 일부 패소하더라도 하나만 맞추면 되는 것이 변호사다. 그걸 잘 1, 2년째 초년차 변호사는 잘 모르죠. 자꾸 이렇게 하면 각하당하는데요. 판사님한테 혼나는데요. 혼나면 어때? 뭐 상관없잖아. 자꾸 누군가한테 혼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 수십 년 살아왔기 때문에 모범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한 20몇 년 동안 누군가한테 혼나는 거, 감점당하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그리고 판사한테 막 쫑긋 먹죠. 아니 변호사님 이거 인가 자체 구현하자 했을 때만 여기 소송을 거는 거 모르세요? 압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그렇다. 이렇게 속으로만 이렇게 해야 되죠. 변호사는요 판사 앞에서 욕을 먹고 꿋꿋하게 버틸 수 있어야 돼요. 그러거나 말거나 당신 입장은 그렇지. 근데 내 입장은 달라. 예.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철회하세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철회 안 하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죠. 뻔뻔스럽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행위하자였으면 여기다가 각각 이렇게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일단 양쪽으로 걸어놓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하나 빼주고 이렇게 저는 합니다. 자, 이런 과정이 있는데 사업시행 인가는요. 그래서 보충행위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예요. 보충행위. 시공자 선정은 이 사업시행 인가가 있은 이후에 하게 됩니다. 시공자 선정. 서울 지역의 경우 시공자 선정을 반드시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해야만 한다는 도시정비법 규정은 없어요. 그냥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해야 된다라고만 돼 있어요. 예전에는 조합설립 인가 이전에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있는지가 애매했었어요. 애매해서 이전에 막 선정을 했어요. 막 선정을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006년 8월 25일 날 명확하게 했죠. 이 조합설립 인가 이후부터 시공자 선정을 하도록 했어요. 2006년 8월 25일 날. 그러니까 이 법이 발효하기 직전에 2006년 8월 23일 날 추진위원회당에서 시공자들 막 뽑았어요. 미친듯이 이때 뽑아냈어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자를 선정을 했고 그 선정 자체는 무효다라는 대법원 판례 있어요. 그러니까 2006년 8월 25일 이후에는 명확히 조합총회 이후에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전에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설립한 것이 유효냐? 그것도 무효다. 미친듯이 선정했어도 그건 다 무효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 그때 이런 짓을 했죠. 그래 이거 선정했어? 그러면 선정이 그럼 여기서 추인하지 뭐. 옛날에 했던 무효인 행위를 여기서 추인하면 되는 건 아니냐. 추인행위를 했어야 돼. 추인행위를 해서 추인을 해서 유효로 됐죠. 그런데 추인을 하는데 꼭 경쟁입찰로 해야 되느냐? 경쟁입찰로 안 해도 된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시공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 2006년 8월 25일 이전에는 그 이전에 뽑아도 되는지가 불분명했고 2006년 8월 25일 이후부터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뽑아야 된다고 명확히 규정했어요. 그럼 그 전에들 다들 뽑았어요. 근데 다 뽑은 것도 그것도 다 무효로 돼버렸어요. 무효로 됐는데 그러면 요거를 추인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 추인하는 정관 규정은 유효하다. 그리고 이때는 꼭 경쟁입찰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문제는 이제 2006년 이때 다 끝났는데 시공자 선정을 그럼 여기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여기서 다들 해요. 인가 하자마자 경기도 지역 경기도 충청도 다 여기서 합니다. 근데 유독 서울만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에서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뽑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서울시 시공자 선정 지침에 다 이렇게 써 있어요. 왜 서울시만 유독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뽑으라고 하느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헌법 위헌 심판 제기됐어요. 헌법소원이 제기됐었는데 그 헌법소원이 각하돼 버렸어요. 온거 적격이 없다고. 왜 조합장이 소송을 하냐? 조합이 소송을 걸어야지. 조합장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어요. 헌법소원을 했어요. 다 각하돼 버렸어요. 허탈했죠. 그래서 아무튼 서울시에서는 이때 시공자 선정을 하도록 다 하고 있어요. 그 논리는 뭐냐면 시공자 선정을 하려면 사업의 계획에 와꾸가 나와야지 시공자가 선정이 되지. 사업을 몇 층으로 어떻게 지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여기서 시공자를 선정을 해? 몇 층짜리 용적률 몇 월로 할지도 모르는데 시공자 선정을 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 계획이 안 나와야 되는데 시공자가 자 저희 롯데건설은 어떤 거죠? 자 어떻게 제시하겠습니까? 제시할 안이 별로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 하라는 게 서울시에 논리고 어쨌거나 서울시는 다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하게 돼 있고 시공자가 여기서 선정되지 않고 여기 뒤에서 선정되다 보니
여기서는 돈줄이 없어요. 조합이 돈이 없잖아요. 조합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조합원들한테 회비 걷어서 운영이 돼야 되죠. 근데 절대로 회비 안 내죠. 그러니까 시공자가 선정이 되면 시공자가 입찰 보증금 한 6억, 10억씩 내고 30억씩 내는 데도 있고 시공자가 돈을 빌려줘서 운영이 돼요. 근데 시공자가 여기서 선정이 되니 여기서는 돈줄이 없어요. 돈줄이 없어서 여기서 선정된 변호사, 업체 다 그냥 외상으로 해서 열심히 나중에 시공자가 선정되면 시공사 입찰 보증금 받아서 용역비 계약금 주는 걸로 하고 믿고 여기서 하다가 시공자 선정되기 전에 잘려버리죠. 아주 토탈해요. 조합장이 바뀌면 잘리고 뭐하다 변호사도 소송 한 건 하다가 잘못하면 또 잘리고 잘리죠. 끝까지 가다가 어떤 놈이 중간에 딱 먹죠. 열심히 해놨는데 꽝되고 중간에 나중에 이만큼 판 사람이 이걸 딱 광산에 땅을 막 다이아몬드를 캐다가 안 나오는 거다 딱 갔는데 뒷사람이어서 1m 파니까 나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개발 사업에서. 변호사 선정도 열심히 여기서부터 막 따까리 짓을 연락이 했는데 열심히 하다가 막판에 소송 한 건 400만 원짜리 받아서 하고 패소했어. 그럼 땡이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딱 와가지고 딱 먹고 여기서 먹고 몇 억짜리 막 사건 막 먹고 비일비재하죠. 저도 이 경우에 고생한 적도 있고 여기서 그냥 먹은 적도 있고. 근데 이게 드물죠. 대부분 여기서 어떤 놈들이 이걸 먹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서울시의 경우는 시공자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선정이 되도록 도시정비의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 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공자가 정비사업의 돈줄이죠. 시공자가 선정됐다는 것은 이 사업은 제대로 가는구나. 이 사업은 나중에 분양성이 있고 다 잘 팔리겠구나라는 것을 시공자가 인정했구나. 그렇다면 여기에 믿고 투자해도 되겠구나라는 그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이죠. 시공자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사업. 시공자 선정을 하고 이제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시공자 선정하고 분양 신청 받고 이 전 단계에 이제 건축심의라는 게 있는데 건축심의가 통과되면 이제 대부분 다 사업식 인가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업식 인가라는 것은 건축심의예요. 건축허가예요. 그냥 대규모적인 건축허가예요. 건축허가 플러스 알파 쭉 가는 게 사업식 인가라는 겁니다.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업식 인가. 자, 이런 사항을 오늘 강의를 할 텐데요. 사업식 인가의 법적 성질은요, 뭐라고 다 볼 필요 없고요. 그냥 보충행위입니다. 보충행위.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자꾸 문자가 나오면 막 읽으려고 하는데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냥 보충행위다.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다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 사업식 인가의 효과. 기본행위인 사업식 계획이 확정되는 보충행위죠. 다른 법률의 인허가 의제. 도시정비법 28조인가요? 아마 28조일 겁니다. 28조에 보면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다른 국유재산법상 무슨 허가, 산지관리법상 무슨 허가, 모든 허가가 다 의제됩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런데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의제되려면 다른 법률에서 요구하는 인허가상의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서류를 제출하면 인허가 의제가 되고 각종 수수료, 사용료 면제, 국공유지 용도 폐지 등 여러 가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사업식 인가 부관이 있는데 사업식 인가를 내주면은 이제 이 앞으로 지을 건축물의 와꾸가 나오죠. 이렇게 판상형, 탑상형으로 해서 어떻게 지어라라고 와꾸가 나와요. 앞으로 이 구역에는 이런 건물을 짓는구나라는 게 와꾸가 나오는데 여기다 꼭 부관을 붙여요. 부관이라는 것은 조건과 기한이라고 했는데 꼭 기부 체납을 하죠. 기부 체납. 국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사를 하죠. 그래, 인가를 내줄 테니까 여기다가 동사무소 뭐 지어서 갖다 바쳐. 그게 이제 조건이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많이 붙여요. 그래서 나중에 국공유지를 얼마 주고 사갈 것 이렇게 조건을 붙여요.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 알겠습니다. 받아들이죠. 근데 그 조건과 기한이 굉장히 불합리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 인가가 되면은 이 사업 구역이 있으면 구역 내에 국가 소유 토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있어요. 이 소유가 있고 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 도로, 학교 이런 것들은요 공짜로 줍니다. 이 조합에다가 공짜로 주고 새로이 설치되는 것. 그러니까 기존의 정비기반시설, 도로, 학교
뭐 이런 것들,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들 다 조합이 그냥 먹고 새로이 설치된 이렇게 반듯반듯한 이 도로 있죠? 이건 지자체로 또 소유권을 넘겨요. 그 헌금은 가져가고 새로 지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국가지방자치단체 이익이에요. 헌거 그냥 야 이거 도로 이거 이제 가져가. 땅 자체 소유권을 줘버려요. 그런 다음에 새로 설치한 소유권 그거 받아요. 언제나 새로이 설치한 이게 더 커요. 커야만 해요. 이 한도 내에서만 공짜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시 설명하자면 구역 내에는 국가지자체 소유의 시설물과 토지를 전부 다 조합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고 공짜로 나중에 새로이 설치되는 건 또 공짜로 받아요. 이렇게 하게 되는데 공짜로 넘겨줘야 되죠. 폐지된 정비기반시설 이 토지를 이걸 사가라고 그래요. 사가라고. 이걸 사가. 공짜로 줘야 하는데 돈 받고 팔아먹어요. 국가지자체는. 그러면은 아니 이거 그냥 공짜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사가라고 이렇게 하면은 알았습니다 하고 사가죠. 그리고 때로는 이게 정말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국가지자체 것인가? 또는 정비기반시설인가? 이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종종. 애매할 때는 무조건 국가지자체의 이익으로. 그러겠죠. 공무원들은. 야, 이거 애매한데 사가. 돈 주고 사가. 그 돈이 막 몇십억이에요. 그러면 조합장들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돈 계산을 두드려 봐서 이걸 우리가 공짜로 받아야 되는데 한 10억을 주고 사라고. 10억을 돈을 주고 빨리 하는 게 더 이익인가? 그래서 빨리 하는 게 이익이라고 하면 얼마나 그냥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해요. 근데 이 조건이 붙어 있으면 이 조건에 대한 취소 소송을 걸려면 90일 이내에 걸어야 돼요. 인가 받자마자 90일 이내에 소송을 걸면 상당히 괘씸하겠죠. 지자체 입장에서는. 하지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소송 걸어버려야 되죠. 87일, 89일 만에 소송을 걸어놓고 아이고 뭐 공무원한테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 변호사가 걸으라고 하네요. 일단 걸으라고 별거 아니니까 염려 마세요. 라고 이렇게 하든가. 이 기간을 넘어가면 거의 못 이겨요. 거의 못 이깁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하자가 아닌 한 못 이기는데 이 기간을 넘어가도 이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조합 측의 자문 변호사를 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거 걸어두시라고. 뭔가 부당한 조건 기한들은 걸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동구나 이런 데서 공짜로 줘야 될 국공유지를 돈 받고 팔아먹었어요. 그러면서 용적률을 상승시켜주겠다. 근데 그 용적률 상승은 국토기본법 말고 뭐가 있죠? 국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당연히 부여해야 할 용적률 상승. 법에서 당연히 주도록 돼 있는 것을 줄 테니까 돈 주고 사가라고 조건을 붙인 거죠. 국계법에 의해서 당연히 주어야 할 용적률 상승 조치를 마치 생색내듯이 해주고 그 대신 국공유지 이거 돈 주고 사가. 애매한 거. 돈 주고 사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는데 90일 지나고 나서 소송을 해서 다 찾아왔죠. 이 돈 주고 산 것을 다 받아왔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지자체나 세무서는 뭔가 애매하면 일단 국가지자체의 이익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과세를 하고 돈 주고 팔아먹죠. 아마 여러분도 그 입장에 있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자기도 자기 입장을 지켜야 되잖아요. 위에서 감상을 하면 당신이 왜 이거 애매한 건데 이거 돈 주고 팔아먹어야 되는 건데 왜 공짜로 줬어? 당신 그 조합장하고 뭔가 사바사바 뭐 쓸모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자기 면피를 하려면 그냥 과세를 하거나 부담을 줘야 되겠죠. 그럼 아예 알았습니다 하고 또 90일 내에 또 소송을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조합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청 이런 사람들, 구청의 공무원들한테 소송 거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요새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또 소송 걸고 또 소송 걸면 또 거는가 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공무원들도 기분 안 나빠하고 어차피 자기 좀 있으면 1년 뒤면 간다 이거지. 당 후임자가 소송을 받으니까 난 상관없다. 나는 뭐 부과했고 당신 소송하고 소송해서 사법부에서 판단 내리면 그대로 하고 이런 인식이 좀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가지자체 공무원들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눈치 보고 앞에서는 네 알았습니다 하고 소송대로 걸고 하는 거예요. 사업하려면 좀 그런 배짱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눈치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무튼 부관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 절차를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시공자 선정 기준이 있어요. 이건 도정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이 국토교통부의 시공자 선정 기준은 굉장히 이걸 위반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비법 11조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이걸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근거정을 두었어요. 도시정비법 11조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받아요. 근데 11조에 그 하위 규정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걸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리고 서울시 자체 시공자 선정 기준도 있어요. 자, 시공자는요 매우 중요한 정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최대 행사예요. 최대 행사. 가장 큰 지상 최대 행사입니다. 그만큼 또 비리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토록 엄격한 절차를 하게 해놨어요. 신문공고 7일 후에 현장 설명 20일 후에 입찰서 접수 및 개봉하고 그 다음에 대의원의 의결을 하고 대의원의 그 다음에 합동 홍보 설명을 또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입찰서를 딱 받으면 한 10개 업체가 들어왔다. 그럼 대의원에서 6개를 추려요. 그리고 이 6개 추린데서 또 추린 사람들 1차 통과한 사람들이 이제 합동 홍보 설명을 또 하는 거죠. 또 하고 그 다음에 총회 의결하고 계약 체결이 나는데 대의원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정비사업조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비사업조합의 가장 큰 의사결정기구는 당연히 총회겠죠. 총회, 이게 국민투표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총회, 근데 총회가 모든 정권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총회가 매번 모일 수가 없잖아요. 막 조합원이 2,000명이 되는 수도 있고 조합원 적은 데는 150명 있지만 아무튼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총회에서 대부분 일을 하지만 여기서 못하는 건 그것은 대의원에서 상당한 일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집행기관이죠. 이미 의사결정기관이고 여기도 의사결정기관이에요. 여기서 다 못하는 건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여기 집행만 하고 여기에 짱이 조합장이죠. 그래서 대의원에서 상당한 부분을 결정하는데 시공자들이 우르르 입찰을 하면요 여기서 걸러내서 이쪽으로 올려요. 6개만. 옛날 더 적게 올렸는데 6개를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대부분 결판이 나요. 여기서 그냥 다 가르마를 타가지고 어디로 하자 딱 결정납니다. 대의원이 많은 데는 100명까지 있는 데도 있는데 뭐 한 4, 50명이 보통이죠. 조합원의 숫자의 10분의 1을 대의원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400명, 500명이 이제 보통이에요. 그래서 대의원 숫자가 4, 50명인데 이 사람들이 정비사업의 조표를 좌지우지해요. 이사나 조합장보다 여기가 더 셉니다. 물론 여기가 그냥 거의 뭐 통법부인 경우에는 조합장이 다 하겠지만 그래서 뭐 삼성이냐 롯데냐 어디냐 대림이냐 어디 쭉쭉쭉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시공자들이 선정되기 위해서 물밑 작업을 여기다 하겠죠. 조합장한테도 물론 하겠지만 조합장이 혼자 한 표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거 설마 여기를. 그래서 되게 빅마우스들이 한 마을에 서너 명은 있잖아요. 큰 빅마우스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신 분들, 거기서 이제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 잡아서 이제 무슨 물산 편 어디 롯데 어디 대림 뭐 쭉쭉쭉 가서 작업을 하면 이 대의원들이 파가 두 배로 갈려요. 갈리겠죠? 나는 어디 파 갈려요. 여기서 자기들끼리 치고갖고 난리가 나요. 막 난리가 납니다. 이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빅마우스 한 명을 잡아서 어디 건설사가 자 우리 건설사가 이번에 총회에서 선정이 되면 당신한테 5억 10억 줄게 이렇게 한다는데도 있대요. 사진 활동작업으로 일단 1억 쫙 뿌리죠. 그렇게 해서 걸린 경우가 많고 저는 처음에 이 일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할래? 나중에 보니까 사실이더라고요. 여러분 증권사 엑스파일과 찌라시들 보면 믿습니까? 대부분 사실이잖아요. 아닌가요? 대부분 사실이에요. 이런 데서 떠드는 말도 대부분 사실이더라고요. 성공보수. 근데 성공보수를 주겠다고 시공사에서 약정을 하고 하다가 이 사람이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시공사 대가리는 얘를 딴 데로 좌천을 시키고 딴 데 이사를 전직을 보냅니다. 그럼 얘를 찾아가겠죠. 야 나한테 준다고 그랬잖아. 아 나 모르겠는데. 이쪽은 모르 새로운 사람 몰라 나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짜고 치는 거죠.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착수금 좀 먹었으면 됐지 뭘 또 바래. 그래서 이제 대의원이 두 파로 나눠가지고 그냥 치고받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A 건설사, B 건설사, C 건설사가 하다가 하도 치고받고 하다가 얘네 둘이 담합을 해서 얘네를 치기도 하고 그냥 아예 차라리 우리 컨소시엄으로 그냥 가자. 다른 컨소시엄끼리 붙잖아요. 변호사들도 그래요. 막 싸우다가 그냥 우리 합동으로 먹지 반반씩 먹지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컨소시엄으로 가기도 하고 얘들이 또 다른 현장 가서는 또 서로 싸우고 여기서는 또 합치고 뭐 이런 일도 많아요. 냄비 세트 주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걸리면 이제 끽 나가는 거죠. 그래서 대의원에서 이제 난리가 납니다. 대의원에서 이제 다 중간에 걸러내니까 그리고 이 총회는요 조합원 총수의 그러니까 제적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돼요. 조합원이 1000명인 데가 있어요. 500명이 반드시 대가리를 들이밀어야 돼요. 거기 대리도 하긴 하지만 가능은 하지만 직접 참석이 꼭 500명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난리에 난리. 완전 이런 대축제가 없어요. 다른 총회는요 10분의 1 이상만 참석하면 돼요. 총 조합원이 1000명이면 100명이 직접 참석, 500명이면 50명이 직접 참석하고 나머지는 대리로 그냥 서명 결의서 부재자 투표로 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10% 이상만 참석하면 다 부재자 투표예요. 대부분 다 부재자 투표입니다. 근데 이거 1000명 조합원이 500명이 참석을 해요. 그래서 시공사 선정총회를 하면요 온 동네가 막 들썩들썩을 해요. 그래서 시공사 선정총회는 되게 중학교, 초등학교 강당에서 하는데 딱 가면 교문 딱 들어가면 막 이들은 그 아가씨 도우미들이 한 50명이 막 뭐 S건설 쫙 있고 무슨 건설 쫙 두 팀이 딱 붙어요. 그래서 딱 걸어가면 양쪽에서 뭐 잘 부탁합니다. 무슨 건설입니다. 막 인사를 하고 그러면은 여자들 도우미가 한 40명이 늘어서 있는데 가운데를 한번 지나가 보세요. 막 기분 되게 이상해요. 막 내가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을 다 도우미들 만사하고 몇 번씩 하고 수건도 주고 뭐도 주고 뭐 하나씩 주잖아요. 뭐 가스레인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많이 줬는데 이 주는 건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면서 또한 시공사 선정 무효 사유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는 우리 S건설에서 주는 겁니다 라고 하면 그 문제가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조합원한테 다 줘버려요. 그냥 다 주고 이거 누가 내는 거냐, 여기서 오늘 선정되는 건설사가 주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사실 다 미리 정해져 있어요. 미리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돈은 조합돈을 일단 했겠지만 나중에 이제 선정되는 데가 메꿔주는 형식으로 되죠. 그래서 A건설사에서 이거 드리는 겁니다 하면 그냥 제가 걸리지만 오늘 선정되는 누군가가 주는 겁니다. 일단은 조합에서 주되 이 돈은 다 선정되는 시공사가 다 메꿔줍니다. 이렇게 되면 애매하잖아요. 이런 방식을 요새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 A건설사가 주는 겁니다 해서 관광버스에 그 전날 태워가지고 저기 용산에 있는 아니 마포인가? 마포 합정 쪽에 있는 거기다가 다 관광버스에 풀어가지고 그래서 뷔페 음식도 주고 이렇게 하다가 선정 무효되는 경우가 있죠. 보시죠. 시공자 선정 기준 입찰 방법은 일반 제한 지명 경쟁, 일반 경쟁 입찰이라는 건 아무나 다 오고 제한 경쟁은 이런 정도 수준에 되는 사람만 오세요. 입찰하세요라는 것이고 지명 경쟁은 너 이렇게 하는 거죠. 지명 경쟁은 짜고 치를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한 5개 딱 추려요. 그 중에서 똘똘한 사람은 A, B 둘밖에 없고 나머지는 들러리야. 딱 쳐서 A, B 둘 중에 경쟁시켜서 뽑는 거죠. 지명 경쟁은 그래서 조합원이 200명 이하인 경우에만 한정하고 제한 경쟁도요. 이 제한이라는 기준을 아주 공평타당한 걸로 시공능력 평가액 등등등등 이런 공사 실적으로만 제한해야지 서울 서초구 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이런 식으로 찍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변호사도 뽑을 때 서울 강북 지역의 강북의 중랑구 지역의 재건축 조합에서 1500세대 이상을 한 차 이렇게 찍어버린 거예요. A를 뽑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아주 특정 그런 경우 그런 제한은 안 되고 이런 공평타당한 제한만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 경쟁은 아무런 일반은 제일 공정한 것이니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고 대의원의 의결 입찰서를 모두 대의원에 상정하고 대의원에는 총회 상정을 6인 이상의 건설업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번 걸러내고요. 5인 이하 그런데 워낙 인기가 없어서 3군데밖에 안 들어왔어요. 5인 이하면은 모두 총회에 상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3군데를 다 상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도 인기가 없어서 2군데 건설업체가 들어왔어요. 2군데는 조합장이 나 이거 안 해. 다시 할 거야. 그러니까 싸움이 난 거죠. 5인 이하면 모두 총회에 상정하라고 그랬잖아. 2군데 들어왔으면 2군데서 상정을 해. 그러니까 나 이런 식으로는 이렇게 허접한 시공사 선정 못하겠어. 2군데 다 빠꾸 퇴짜 안 해. 이번에 안 해. 새로 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 상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하여야 한다면 5인 이하면 다 상정해야 됩니까? 싸움이 붙어요. 이 하여야 한다는 것은 여기서 몇 개 빼놓고 하지 말고 5인 이하로 들어가면 다 올리라. 전부 다 흘리지 말고 다 올리라는 그러한 하여야 한다 이다. 그리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론이 있고 또 다른 해석론은 아니야 무조건 해야 되잖아. 다 올려야 된다. 근데 이제 그리고 여기서 할 때는 재정기용 과반수가 직접 참석. 여기도요 대의원이 직접 참석해야 됩니다. 대의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 대의원이 100명이 50명이 꼭 참석해야 돼요. 서면 결의서가 90% 이렇게 안 돼요. 서면 대리는 안 된다. 서면 대리는 안 된다. 입찰에 참여 건설업자 5인 이하인 경우 대의원회에서 총회 상정을 아예 포기해버릴 수 있는가? 포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전주지방법원에서는요 그렇게 봤어요. 그냥 다 안 해버릴 수도 있다. 객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조합원에 제공해야 된다. 건설업체가 한 7군데 있으면 뭐 입찰 제안서 봐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표를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개별적 홍보, 개별 홍보 금지. 개별적 조합원을 상대로 홍보관, 쉼터 설치, 연구책자 배부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사은품, 물품, 기타 재산이 아니 된다 이런 말이 있고 시공자 선정 기준 14조에 보시면 총회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됩니다. 대리인 참석할 때는 직접 참여로 정관이 정한 대리인인 경우에 직접 참여로 그리고 서면 의결권에서 서면 결의사가요. 옛날에 우리 뭐 선거하고 투표할 때 보면 그 부재자 투표예요. 옛날에 군대에서 하는 부재자 투표, 해외에서 무슨 부재자 투표는 다 비리 영상이었잖아요. 이 서면 결의사는 부재자 투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리의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기간, 시간, 장소에서만 꼭 배부받아야 되지 그냥 부재자 투표 용지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팍팍 찍어가지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리가 많아요. 서면 결의사가. 분쟁의 개요.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1년 선고 사건인데 좀 오래되긴 했지만 태릉 현대아파트 주택개발지 정비사업조합 주문 피고가 2010년 4월 25일 2시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구민회 가서 개최한 정기 및 시공자 선정총회에서 의결한 시공자 선정 및 계약책임 유임의 건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래서 무효가 됐어요. 그래서 항소했다가 항소 취하로 그냥 원시 판결 확정됐습니다. 시공자로 선정된 GS건설과 ZDT 물산? 물산하면 당연히 삼성물산이죠. 이건 뭐 아무것도 가린 게 아니에요. 물산, 삼성물산과 GS예요. 이미 확정된 거니까 그냥 뭐 건설사 말해도 되는 거죠. 명품 사업단이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는데 현장 설명회와 이 사건 총회와 사이인 며칠 경에 뷔페 식사를 제공하고 개별적인 사업 설명을 한 후 냄비 세트를 제공하였다. 이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준 및 조합의 입찰 참여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다. 몇십억 썼겠죠. 이거 되려고 해서 그냥 꽝 돼버린 거죠. 시공자 선정 기준의 13조 보면 개별적인 홍보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행각 입찰 참여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조합에서 시공자 선정을 받으면서 당신들이 지켜야 될 내용 쫙 사전에 배포를 하죠. 입찰 참여 규정을 조합에서 배포합니다. 거기 배포해 보면 위반한 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그 입찰은 당연무효로 한다. 이 당연무효라는 것은요 취소하고 달리 이런 사유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이게 그냥 무효예요. 이 무효하고 취소하고 차이는 취소라는 것은요 대의원회나 조합이나 기타 이사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GS건설과 삼성은 입찰 취소 땅땅땅 라는 선언 행위가 없어도 그냥 무효라는 얘기예요. 당연 무효라는 말은 별도의 무효라는 선언 행위가 없더라도 그 자체로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취소는요 꼭 누군가가 선언을 해야 돼요. 이건 이래서 이렇습니다 라는 어떤 결단, 그 결단이 없으면 그냥 유효예요. 취소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취소는 그렇고 무효는 뭐 선언 행위가 없어도 그냥 무효. 그래서 무효는 당연 무효라고 얘기하고 취소는 항상 취소권자의 취소 행위가 있어야 되고 없으면 유효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설사가 그때 그랬어요. 뭐 우리가 좀 그런 사유가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합장이나 이사 또는 대의원에서 우리를 자른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안 했다.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유효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런 거 없어도 그냥 무효다 니네는. 여기 당연무효라고 써있지 않냐 입찰 참여 규정에. 그래서 조합에서 입찰 참여 규정에 당연무효 사항과 취소 사항을 좀 구별해 둘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다 구별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구별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뭐 입찰 여기 누군가를 뽑을 때는요. 이런 때는 당연히 중요한 사유는 무효로 하고 애매하고 이거는 조합에서 우리가 나중에 결정해볼게 라는 것은 취소 사유로 규정을 해주는 게 좋죠. 취소 사유로 규정해두면 그건 우리 마음이야. 그래? 좀 나쁜 짓이 있었지만 그냥 넘어가 라고 할 수 있는 건 취소 사유로. 너무 중대한 게 무효 사유로 하면 그냥 중대한 사유는 그 자체로 무효가 된다. 그리고 이행각서를 쓰도록 돼 있죠. 시공자 홍보이죠. 현장 설명이 개별적인 홍보 활동의 사항들이 제공을 금지하게 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뭐 감수하겠습니다. 선정이 무효가 돼도 뭐 감수하겠습니다. 이런 각서를 쓰게 돼 있는데 거기 다 썼다. 이 냄비 세트 주고 이런 것들은요 다 결국은 조합원들이 부담할 거예요. 이거 공짜로 받는 거예요? 공짜로 받는 게 아니죠. 결국 다 우리 돈에서 돌아서 나오는 거죠. 제살 깎아먹기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거고. 시공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중요한 위법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 참여 규정 제13조에 따라 당연무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관련 증거들을 보건대 원고지장과 같이 명품사업단 GS와 삼성물산이 조합원들을 GS건설에 서울 마포구 갤러리 모델하우스로 데리고 BPA 시설을 제공하고 사업설명회를 가지고 매니지트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게 아마 형사적으로 아마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됐던 모양이에요. 이런 일이 확실히 있었으므로 조합원들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침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뭐뭐건설 물산이 참여 이 사건 입찰은 원고들이 주장한 나머지 위법사유에다가 살필 필요가 없이 그냥 이 자체로 냄비세트 제공한 자체로 입찰 규정 13조 위반이므로 시공자로 선정 이 사건 결의도 무효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항변, 건설사들의 항변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또는 대의원에서 무효로 볼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사회 대의원에는 무효라는 결의를 한 바가 없다. 아니다. 판사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당연 무효라는 게 뭐냐. 당연히 그냥 무효다. 선언행위가 필요 없다. 그래서 중대한 하자는 무효로 상대적으로 작은 하자는 취소 사유로 규정해 두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 발주차후가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자, 그래서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는 것도 하죠.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이 건설사가 선정된 것 자체는 무효다 라는 효력정지를 하려면 효력정지가 인용이 됐어요. 현금 공탁을 1억을 넣고 가처분 이 항고에서나 다 원결정 인가로 해서 너무 명확했던 것이죠. 범죄 사실이 너무 명확해서 선정 무효될 뻔했다. 해결 방안 개별정보 금지, 금품 제공 금지, 향응 금지 이건 다 결국 조합원들의 부담이고 어쩌고 홍보 공영제, 건설사의 홍보는 다 같이 합동으로 진행한다는 홍보 공영제를 준수하여 어쩌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건설사들도 서로 이제 같은 경쟁자가 되면 야 우리 서로 피 터지게 싸우지 말고 그냥 페어플레이 하지. 더티플레이 하다가 서로 돈 나가고 저쪽에 돈 쓰면 나도 또 돈 쓰고 그러다 보면 누군가 또 소송 걸어서 선정 무효가 되고 하니까 깨끗하게 하자라고 처음에 신사협정하고 막판에 가면 또 막 돈 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일단 시공권을 따야 되니까. 최근에 또 판례가 하나 2016년 8월 29일 날 정말로 따끈따끈한 판례죠. 이거는 응암 2구역이라고 하는 저기 서울 서북 지역의 은평군가요? 그쪽에 건설사가 롯데건설이에요. 인터넷 지금 다 나와요. 롯데건설 응암 2구역 지금 다 나와요. 롯데건설이 선정됐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어요. 야 니네 선정 잘못됐다 이거 날려라 라고 파기환송.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건설회사가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된 경우 그 시공자 선정 결의가 전방 규정이 반하여 무효라고 평가할 수 있는 요건 및 이 사건 시공자 선정 결의가 무효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그렇다 무효이다 라고 대법원에서 봤고요. 요 내용은 그냥 넘어가세요. 별 큰 적이는 없는데 정관에서 시공자 선정을 일반 지명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일반 지명이라고 하고 있지만 아무튼 경쟁 입찰이잖아요. 정관에서 경쟁 입찰을 하도록 해놨어요. 그럼 경쟁으로 해야 되죠. 근데 형식적으로는 경쟁 입찰의 방법에 따라 했더라도 이 과정을 보니까 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금품 제공했다? 그럼 말이 경쟁이지 이건 제대로 된 경쟁이 아니지 않느냐. 부정행위가 총회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정관에서 경쟁 입찰에 하도록 취재 정면도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효. 뭐 말이 길어요. 이 법률용어는 무지하게 말이 길어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피고조합의 정관에서 선정은 일반 경쟁, 지분 경쟁, 경쟁으로 하도록 있고 1차 총회 당시 3개 회사가 입찰에 참여했는데 조합은 숫자보다도 서명 결서를 포함한 투표수가 250표가 초과됐어요. 이건 무슨 뭐 이승만 뭐 부정선거나 똑같죠? 조합원이 500명인데 표를 다 모으니 750개야 이거? 그 이승만 3.15 부정선거 할 때 막 표가 너무 넘쳐갖고 이걸 어디다 처치하게 보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군수를 했던 사람이 지금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없다 다 쓰는데 자기가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표가 250표가 더 많아 이거. 당연히 그래서 시공자 선정이 무산됐어요. 그 후 다시 진행해서 무슨 건설 뭐뭐 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되었는데 이후 무슨 건설의 피고 조합으로부터 미군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1차 총회 직전까지 조합은 1인당 50만원에서 3,500만원이죠. 3,500만원까지 줬다는 거죠. 돈을 지급하여 서명을 진거했다는 건 범죄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대요. 3,500만원 더 받았겠죠. 누군가는 막 1억도 받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되게 추측인데 많을 수도 있고. 증권자 찌라시는 되게 사실이더라고요. 사실 연예인 엑스파일 대부분 사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입찰의 공정성을 행하고 자유로운 결정과 선택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건설의 금품 살포 시기 용역업체에 수십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결의는 경쟁 입찰 이거 제대로 된 경쟁이 아니다. 무림한 경쟁이다. 그래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응함이국에서 파기환송이니까 아직 무효가 된 게 아니다. 다시 파기환송심에서 고등법원에 다시 재판을 받아봐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 정도면 거의 그냥 파기 자판 대법원에서 야 이건 무효인데 판결문 네가 써 고등법원에 네가 써라고 내려보낸 정도이지 이게 뒤집어질 확률은 거의 없죠. 그냥 롯데는 그냥 날라간 거고 새로 뽑아야 돼요. 이런 상황이 최근 8월 29일 날 나왔는데 이걸 소송을 원고 한 명이 했더라고요. 사건 검사관 한 명이 끈질기 투쟁을 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이걸 할까 좀 궁금하죠. 그 사람 뒤에 다른 건설사가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롯데를 날려보내고 난 대림을 해야 되겠다. 대림의 사주를 받았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진정한 이 사업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업을 그냥 우리 평화롭게 여기 살래. 왜 여기서 재개발을 해?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다 프리미엄이 팍팍 올라가서 막 떼돈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새는 이 재개발 왜 하지? 예전에 재개발 재건축하면 가만히 있어. 이게 헌집 부수고 새집 지으면은 내 거 3억짜리인데 여기다 1억을 하면은 4억짜리 집이 되는 게 아니라 6억 7억짜리 집이 되니까 2억 버네. 그러니까 하는 거였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요새는 그렇지도 않아요. 내 집이 현재 4억인데 여기다 1억을 플러스하면 5억짜리 집이 되는 게 아니라 4억 5천짜리 집이 돼. 그럼 손해보잖아요. 이게. 손해보는 일 많아요. 요새. 근데 왜 하죠? 건설사 돈 벌려고 지자체 돈 벌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건설사와 지자체에 돈 벌어주기 위해서 내 몸이 성형수술 당하는 거죠. 내가 성형수술 왜 하는 거죠? 내가 이뻐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사 돈 벌어주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얼떨결에 성형했다고 내가 왜 했지? 저놈 돈 벌어주려고 했네? 별로 안 이뻐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인 거죠. 강제 성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거기서 살고 싶은 그래서 사업을 무산시키고 그냥 그런 차원에서 시공자 선정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격 방법이 시공자 선정 무효, 관리처분 취소, 조합장 해임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 한 방법으로 시공자 선정을 무효로 시켰을 수도 있고 최초의 목적이 자꾸 변질되기도 해요. 정말 그냥 이거 더러운 재개발 무산시키고 딱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겼어. 내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접수해야 되나? 그리고 막 주변에 하라고 그래. 접수해도 돼. 한 2년 동안 굉장히 고생했던 자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다가 또 한 1억 먹고 그러다 또 자기도 또 가고 이게 이제 이거 열심히 하신 분들은 뭐 선량한 마음에 했을 수도 있어요. 아주 다양하죠. 자 이렇게 해서 시공자 선정 관련해서 10시 10분까지인가 그렇죠? 시공자 선정 관련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했어요. 시공자 선정이 아주 조합의 대축제죠. 도급제와 지분제를 이제 뭐 여기 건설회사에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쪽 관련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저도 세밀하게는 몰라요. 시공자와 조합이 있으면 이 조합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고 여기가 발주
발주자죠. 또 다시 표현하자면은 여기가 도급인이고 일을 맡기는 사람이고 여기가 수급인이죠. 이게 도급 계약 아닙니까? 도급 계약. 그러면 이 금액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3.3제곱미터당 뭐 예를 들어서 400만 원, 뭐 300만 원 이렇게 정하잖아요. 공사 대금을 이렇게 정하는데 그러면 3.3제곱미터는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뭐 3만 제곱미터다. 이게 이제 곱해가지고 이거 3.3m 100원 이렇게 곱해가지고 공사대금이 뭐 몇백억 몇천억 나오면 그 공사대금만 여기다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사 시공 단가를 딱 정해서 그 공사 면적당 당신들 평당 이건데 몇 평을 지었으니까 연면적을 지었으니까 이대로 가져가. 공사비 뭐 3천억 딱 주면 이걸 끝나는 거죠. 이게 이제 도급제예요. 도급제. 도급 금액이 딱 확정 픽스되는 거죠. 도급 금액이. 그래서 완전히 여기서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면 기존 조합원이 400세대고 일반 분양이 150세대인데 이걸 일반에 팔아요. 팔면 이득이 갑자기 이게 돈이 잘 벌려가지고 돈이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나서 여기서 받은 돈을 시공자에서 주고 이득이 남았어요. 이익이 남았어요. 이 이익은 조합한테 가는 거죠. 당연한 거. 이 사람이 주인이니까. 내가 사업의 주체이고 시공을 했고 총 수익이 총 매출액이 5천억이 나왔어. 근데 3천억이 공사대금이야. 3천억 주고 나머지 뭐 변호사 주고 회계사 주고 막 주고 1천억이 남았어요. 1천억이 조합 거예요. 조합이 또 1천억은 나중에 다 나눠 가져요. 조합원들이. 이게 이제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고 사업의 주인이 다 리스크, 수익과 손실을 다 부담함. 그리고 시공자는 정해진 도급 금액만 받아가는 이게 도급제라고 합니다. 도급제. 이게 아주 원칙적인 모습이죠. 손해나면 여기서 손해나야 돼요. 조합한테 다 돈 걷어서 다 줘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이 도급제입니다. 근데 지분제는 이 조합원들이 불안한 거죠. 가만히 있어봐. 이게 돈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잘 모르겠고 이 사업의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나 몰라. 이 사람들은 아주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내 집이 지금 25평이야. 아파트를 예를 들어 옛날 오래된 아파트 25평인데 나 이거 그냥 30평짜리 아파트 그냥 줘. 돈 하나도 안 낼 테니까. 근데 35평을 만약에 선택하면 5평 값은 내가 돈을 낼게. 나는 현재 25평 아파트인데 30평 아파트를 그냥 공짜로 줘. 그리고 35평 또는 40평을 선정하면 이 차액에 대한 돈을 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은 무상으로 주고 5평 무상이고 이건 추가로 되고 계산이 아주 심플하죠. 간단하죠. 이거는 이제 지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분제. 나는 딱 정해진 지분만 내가 먹고 나머지 지분은 다 어디가 먹어요? 시공자가 먹어요. 시공자가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아주 전문가이기 때문에 니네가 다 알아서 해. 그리고 나한테는 무조건 이거 줘. 이득이 나든 손실이 나든 그 시공자가 알아서 하고 이득이 나면 다 먹어. 난 이거 주고 다 먹어. 손실 나면 니네가 손실 봐. 이렇게 하는 것이 지분제예요. 지분제도 확정 지분제라고 하면 이걸 무슨 일이 있어도 이 5평 추가되는 5평은 무상 지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는 거. 확정 지분 꼭 주고 이렇게 하라. 이게 이제 아주 심플하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할 때 할머니 지금 25평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30평 그냥 드린다니까. 그리고 더 살고 싶으면 그것만 돈을 내세요. 손해가 나든 뭐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되든 당신은 그냥 30평 드릴게. 아주 심플해. 그러니까 도장 찍어주세요. 아주 심플한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득이 많이 나면 시공자가 다 가져가겠죠. 그러면 조합원들 배가 아프죠. 갑자기 저자들이 특히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임대 아파트를 일정 부분 지어야 돼요. 총 550세대를 짓는데 이 중에 임대 아파트를 150세대를 꼭 지어야 돼요. 그럼 임대 아파트는 별로 돈이 안 되거든요. 임대 아파트 지어서 이제 SH공사 내는 데다 팔아먹어야 되는데 원가로 팔아먹어야 되니까 돈이 안 돼요. 근데 임대 아파트 건설업무가 사라지면서 이걸 일반 분양으로 해서 일반 시세로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갑자기 법 규정이 바뀌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이거 돈 되네? 옛날에 임대 아파트 지어서 팔았어야 되는데 일반으로 그냥 분양을 해? 그럼 돈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우리 줘. 이거 시공자가 미안하지만 그거 다 우리 건데요. 당신들은 이것만 먹고 떨어져야지. 이게 되니까 조합원들이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던 건 말이야.
임대 아파트를 일정 부분 지어주기로 한 상황에서 이렇게 했던 것이지, 임대 아파트 건설 의무가 사라진 이 마당에 있어서는 이게 아니지 않아? 라고 막 소송을 걸겠죠. 그래도 깽이죠 그냥. 그 모든 리스크를 얘네가 부담했잖아. 그게 얘네 거예요, 얘네 거. 그러니까 시공자는 강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여기서 먹고, 손해가 날 일이 있죠. 가만히 보아하니 손해가 날 것 같아? 조합원들이 이거 다 챙겨주자가 남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손해 날 것 같네? 시공자가 야금야금 가만히 있어봐. 그게 아닌 것 같고요. 조금 계획을 또 바꾸죠. 조합장 불러가지고. 이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바꿉시다. 관리처분 계획도 수정하고 뭔가 이렇게 바꿔요. 그러니까 시공자는 절대 손해 안 보겠죠. 손해 나는 짓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시공자 직원이라면 경기 상황 봐서 이거 안 되겠는데요? 위에다 보고하고 조합장 불러다 이거 좀 우리가 다른 거 대신 해줄 테니까 이거 좀 바꿔. 이게 계속 바꿉니다. 그래서 확정지 문제는 거의 없다. 시공자가 절대 손해 볼 짓을 안 한다. 자, 이게 계산이 편한 것 같지만 시공자는 절대 손해 안 본다. 결국 조합이 주인이고 조합이 리스크를 부담하고 시공자한테는 정해진 돈만 주는 게 이게 원칙적인 모습인데, 이제 주객이 전도된 게 바로 지분제예요. 그것도 확정지 문제, 확실하게 당신한테 챙겨준다고 하지만 그것도 잘 못 찾아먹는 수가 많다. 경기 리스크 변동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은 조합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데 휘둘리지 않고 밀어붙일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마치 이제 저희 변호사지만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해서 사무장한테 월급 주고 그리고 해야 되는데, 손해 나면 변호사가 손해보고 이득이 나면 변호사 이득을 나야 되는데, 바뀐 데가 있죠. 사무장이 다 갖고서 변호사가 월급을 받아. 변호사가 월급을 받고 사무장이 다 먹어. 그게 바로 이제 이거죠. 얘가 사무장인데 일 시키려고 왔는데 지가 자주지하면 지가 다 먹고 여기서 월급 받잖아요 지금. 여기 딱 정해진. 근데 여기서 주도를 하면서 여기서 월급을 받아야 되죠. 지분제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그것이 이익이 확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잘 확정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분제와 도급제를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도급제 조합이 사업을 운영하고 시공자는 공사비를 계약 시점 기준을 책정하여 지급받는다.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평당 400만 원에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뭐 건설 단가가 오르면 이제 시공자가 또 이게 이렇게 하면 좀 안 돼. 또 바꾸겠죠. 바꾸자고 하면서 관리처분 계획 변경하고 시공자 계약을 변경시키자.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쭉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구나. 어디가 주인인지. 예. 공사계약은 시공자의 개발이익 참여 여부에 따라 도급제지. 도급제는 시공자가 공사에 따른 공사 금액만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모두 조합의 손익으로 하는 것이고, 지분제는 조합원 지분을 우선 결정하고 조합원이 지분을 그냥 정해놔요. 나머지는 모두 시공자의 것으로 시공자가 다 가져가죠. 시공자가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죠. 도급제는 신축할 건축물의 제곱미터당 공사비를 책정하여 공사계약을 그냥 평당 얼마 딱 주고 나머지는 조합원이 다 알아서 가지고. 도급제는 조합 집행부가 전문적이어야 되죠. 조합원들이 적극 협조하고 일사천리로 해야 되는 그런 데를 말하고, 단점은 장기간의 공사로 인한 물가상 정책 변화 등으로 설계 변경 추가 공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건설회사는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선정되기 위해서 평당 공사 금액을 매우 깎아가지고 이게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선정되고 난 이후에 그걸로 해가서 우리가 공사 이득이 안 나고요. 사실 이거 별도고요. 이게 별도고 또 바꿔야 됩니다. 자꾸 바꿔나가겠죠. 당연히 그런 거죠. 다들 그렇게 합니다. 그걸 시공사만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시공사 처음에는 뭐 평당 300 얼마에 한다고 그러고 왜 400만 원까지 올라가? 그거는 선정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죠. 왜냐하면 선정될 때 워낙 가격을 후려치니까 다 그렇게 후려쳐서 그냥 들어가는 거죠. 너무 후려쳐도 조합의 손해죠. 너무 후려치니까 시공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계속 바꾸는 수정 요구를 하게 됩니다. 계속 공사비 조정 요구를 하게 되죠. 확정지분제, 조합원들 각자의 대지지분 면적의 일정 비율의 면적을 어쩌고 조합원들한테 계산 편하게 딱 주고, 조합원의 부담금을 계약 당시 고정시키고 초기 단계에서 개발 이익을 보장한다. 나머지는 다 시공자가 먹는다. 자, 이걸 보시면 기존 아파트 면적이 42.9제곱미터 13평이에요. 근데 이건 아파트 면적입니다. 근데 대지지분이 14.8, 대지지분이 이렇게 더 큰 데도 있어요.
건물 면적이 13평인데 대지 지분이 14.8평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지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지 지분을 기준, 원래는요 아파트 면적과 아파트 면적을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기존에 부수는 것은 대지 지분이고 분양받는 건 아파트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왠지 더 많이 받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사실 요새 신축 아파트 뭐 33평이면 대지 지분 얼마입니까? 10평도 안 되죠? 예전에 가지고 있던 대지 지분은 막 30평인데 아파트 40평이라고 딱 들어갔더니 대지 지분이 10몇 평이야. 땅 평수는 뭐 반 이하로 줄어버렸어요. 근데 돈은 더 내잖아요. 전쟁 나면 땅이 반을 주는 거죠, 자기는. 그런데 아무튼 자 아파트 면적이 13평인데 대지 지분이요. 대지 지분이고 여기에다가 무상 지분율 40%, 여기다가 140을 곱한다는 거죠. 40%를 그냥 주면 이 14.8에다 140을 곱하면 이게 나와요. 이거를 준다. 이게 뭐예요? 아파트 20 건물 면적 20.7평을 준다 이런 거죠. 자, 요걸로서 대지 지분이 14.8평인데다가 40%를 무상 지분으로 주어서 20.7평의 아파트는 공짜로 준다. 더 이상 추가되면은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이제 확정 무상 지분인데 여기다가 25.75평짜리를 선택을 했어요. 85제곱미터. 그러면 요 20.70과 25.75 차이인 5.05를 이게 뭐 계산이 왜 이래? 여기 조금 이게 소수점이 있어서 그래요. 요만큼만 돈을 더 내면 된다. 15평이고 16.8평인데 이거의 140%는 23.5평. 근데 이 25.75평을 선택했어요. 그럼 요 차액인 2.25평만큼 돈을 내면 된다. 이게 큰 사람은 좀 환급받기도 하고. 이게 이제 지분제 방식에 대한 계산 방법입니다. 확정 지분제. 모든 공사 및 분양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지게 되므로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미분양으로 인한 위험은 시공자가 지는데 사실 미분양이건 이런 위험이 발생하면 시공자는요 가진 명목으로 공사 계약을 변경하고 어떤 식으로 변경하냐면 요새 마감재가 좋은 게 나왔어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3년 전에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그동안 공사기술이 발달하고 그래서 마감재, 친환경 소재 그리고 뭐죠? 새 아파트 그 증후군 그런 뭐 가스 같은 것이 안 나오는 그런 마감재가 새로 나왔어요.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걸 하시라고. 그래서 그거 합시다. 그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붙여먹는 거죠. 그렇게 하면 또 시공자 돈이 안 되니까. 시공자도 딴 데서 아까 태릉 현대아파트에서 명품 아파트, 명품 건설관에서 날려버렸잖아요. 그냥 시공자 선정 되느라고 몇십억 투자했는데 돈 날렸죠. 그 돈 어디선가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딴 데서도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확정 지분제라고 하지만 잘 확정이 안 되고 자꾸 개발 이익이 발생하면 시공자가 모두 누리게 되고 부동산 시장이 나빠지면 시공자는 공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단가를 낮춰서 이제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겠죠. 부실공사가 되거나 아니면 자꾸 뭔가를 붙여먹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분쟁 사례가 있는데 빨리 끝나버리네. 빨리 끝나도 상관없죠. 그동안 제가 너무 시간 길게 잡아서 해가지고 오늘은 좀 빨리 하려고 했더니 너무 빨라져버리네. 제가 그 여기다가 내용은 엄청나게 많이 써놨지만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꾸 뭔가 문장이 있으면 읽어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우리들의 못된 습성인데 문장을 자꾸 읽기보다는 감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반포주공 3단지라는 게 이제 터미널 옆에 있잖아요. GS 자이 그리고 터미널 또 옆에 레미안 퍼스티지라는 데가 있죠. 반포주공 2단지, 반포주공 2단지와 반포주공 3단지 고속터미널 양쪽에 있는 그 아파트가 어마어마한 판례들 양산한 곳이에요. 엄청난 판례. 여기 GS 자이 이 대형평이죠. 뭐 4, 50평대들인데 여기서는 이 판례는 두 가지 의미가 GS건설사와 반포주공 3단지 재건축조합은 일반 분양 아파트의 예상 분양 수익 중 10%를 초과하는 이득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한다. 그러니까 다시 보죠. 일반 분양 아파트의 예상 분양 수익금 중 10% 예상 분양 수익금 예를 들어서 1,000억이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1,300억을 벌었어? 그러면 10%인 100억 빼고 나머지 200억. 200억은 조합원 준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 얘기 같은데. 아무튼 어쨌거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초과하는 이득은 조합원들에게 배분하기로 했어요. 가계약 체결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공사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가하더라도 조합원들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확정 지분제 방식을 채택하였다. 근데 사업 진행 도중에 정부 정책이 변경돼서 사업비가 증가를 하게 되니까 가만히 예산 분양 수익금 이거는 꼭 줘야 되는데 예산 분양 수익금 줘야 되는데 딴 데서 악가지가 나니까 이거 주면 안 되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10% 초과분을 안 주고 이거는 그냥 우리 시공자가 먹고요. 그 대신 조합원들의 지분당 권리 금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분 권리 금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지분이 예를 들어서 20평이 무상 지분이 25평으로 간다고 하면 이 지분 권리 금액을 높인다는 게 뭔 소리예요? 지분 권리 금액? 무상 지분 권리 금액. 이걸 좀 더 많이 준다는 의미인지 이게 1억 5천인데 1억 5천으로 평가가 되는데 사실 이걸 앞으로 1억 7천으로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인지 지금 잘 모르겠네요. 20평을 감정평가 금액을 올려주겠다 또는 이거 25평을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7평을 무상으로 주겠다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이 내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쨌거나 핵심은 그거예요. 야 이거 너네들한테 배분하기로 배분 안 해가지고 우리가 먹을게. 그 대신 딴 데서 조금 더 해줄게 이런 거겠죠. 근데 결국 이 통틀으면은 건설사가 좀 더 이득인 아무튼 이런 메커니즘일 거예요. 이렇게 바꿨어요. 그렇게 했고 이런 내용을 조합은 과반수로 찬성해요. 과반수가 중요합니다. 과반수로 통과해버렸어요. 이 통과는 뭔가 조합장이나 누군가가 GS하고 그렇게 합시다. 대승적 차원에서 당신들도 이 손해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서명결에서 증거하고 우우우 해가지고 과반수가 됐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확정 지분제라는 것은 사실 확정이 잘 안 돼 있고 경기 상황이 나빠지면 시공자는 언제든지 그걸 변경시키려 든다라는 거죠. 자꾸 한다. 그거 하고 그걸 과반수로 통과시켜버린 게 이게 맞느냐 과연 과반수 조합원 과반수. 그런데 이제 대법원은 굉장히 중요한 판례를 했어요. 도시정비법에 보면 정관 변경을 하려면요 조합원의 3분의 2 결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 변경에는 3분의 1이에요. 근데 과연 이 GS건설사하고 이렇게 하는 가계약서를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정관 변경이냐? 이런 내용은 정관에 안 써있거든요. 이런 내용은 정관에 안 써있는데 이런 내용은 정관에 안 써있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냥 사건의 핵심 사항이니까 정관이랑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정관에 비록 안 써있지만 정관을 변경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라는 주장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대법원은 맞다라고 했어요. 시공자는 사업 여건에 악화가 있을 경우는 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어떤 형식으로든 강구하게 된다. 이 판결에서는 그러한 변경을 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의결 정지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했다. 이거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재건축 결의 자체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 정관의 변경보다 사실 더 큰 거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다. 그러므로 변경사항이 정관에 실제 규정되어 있는 여부 관계없이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고 판결을 했어요.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판례인데 약간 무리한 판례죠. 무리하지만 현행 법규나 정관에는 없지만 이게 타당하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판단을 내려버린 거죠. 사실상 입법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확정 지분제가 있는 경우는 시공자는 언제든지 변경하려면 시도를 한다. 사업 상황이 나빠졌을 때. 그리고 이러한 것은 실질적으로 재건축별을 변경한 것에 해당하므로 정관 변경과 마찬가지로서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이 3분의 2 결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통 총회는요. 조합원이 500명이 있으면 이 중에 250명 이상이 출석하여 이분의 또 출석자의 과반수인 126명이 찬성하면 다 통과돼요. 재적 과반수가 참석해서 출석 과반수가 찬성하면 다 통과해요. 이게 재건축조합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4분의 1만 좀 넣으면 다 통과되는 거죠. 그런데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의결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요. 아예 총 500명의 과반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 250명이니까 한 300명 정도가 출석을 해서 대다수가 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500명의 3분의 2, 뭐 거의 한 380명이 참석이 아니라 찬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성.
약 400명 이상이 참석을 해서 참석도 이제 서면결의서로 참석하는 것은 가능해요. 약 400명 이상이 서면결의서를 직접 참석이 된다 해서 찬성표를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3분의 2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500명이 3분의 2, 총 재력의 3분의 2.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조합 설립을 어떻게 합니까? 조합 설립은 총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이죠. 75%가 찬성을 해야지 조합이 설립되죠. 거기에 약간 못 미치는 3분의 2 이걸 해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 재건축의 아주 핵심 골간이 되는 거 아니냐. 시공자 GS건설과 맺은 계약은 그러니까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요 사건은 좀 허탈한 별로 크게 의미는 없는데 분계약을 할 때 가계약서에서 어떤 내용은 10조를 추가하여 지적정리 비용 등등등등은 의뢰 책임, 조합의 책임으로 처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리 시공자입니다. 시공자. 그러니까 조합이 있고 시공자 각 조합원들이 있어요. 조합원들. 이 사람들이 있는데 조합은 돈이 없기 때문에 대여를 합니다. 대여를 해서 이 돈을 쓰죠. 그래서 조합이 이 재측량에 필요한 이런 비용들을 대여받은 이 돈으로 썼어요. 다 썼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근데 니네가 물기로 하지 않았냐 하니까 이 대여받은 금을 이거 20억 썼으니까 20억 빨리 돌려줘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지금 지분제 방식이에요. 지분제니까 이 시공자 말은 아니 너네들 다 종전 20평이 25평씩 해서 무상지분율도 받고 당신도 이렇게 받았으면 이건 다 땡이지. 당신들 계산 다 땡이지. 뭐 요거를 20억을 썼다고는 하지만 이 돈은 결국 우리가 빌려준 돈을 쓴 것 아니냐. 빌려준 돈을 썼고 우리가 어차피 20억을 또 다시 니가 썼다고 해서 갚으면 어차피 또 우리한테 다시 갚아야 되니까 빌려준 돈을 쓴 것은 니 돈 쓴 게 아니다. 조합원들은 요것만 챙겼으면 다 땡이다. 그리고 이 돈은 조합원들이 쓴 게 아니고 조합이 쓴 건데 이 조합도 결국 우리한테 빌려서 쓴 거니까 우리가 물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판사도 그렇게 판단했어요. 좀 허탈한 건데 이 사건의 시공계약은 지분제 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할 것인가 원고가 조합입니다. 피고 시공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한 비용을 조합이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이 사건 시공계약에 따라 피고 시공자가 취득하기로 한 시공자의 재산 시공자가 대여한 금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원고가 조합이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지분제에서는 뭐 누가 부담하고 이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큰 의미가 없고 그냥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는 요 부분만 핵심적으로 보면 되지 이 뒷부분 시공자의 부담을 한다 이런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지분제에서는 어차피 이것만 챙기면 되고 나머지 비용은 다 시공자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조합의 비용으로 나갔다 할지라도 결국은 시공자한테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너네가 지출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청구권이 없다라는 그런 판결문인데 큰 중요성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 대충 마쳤는데요. 시공자 선정 절차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니까 문제 삼으려면 문제 삼을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공자 자문을 할 때는 최대한대로 보수적으로 자문을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다가는 또 시공자 선정이 안 되죠. 사업을 하려다 보면 선정이 무효될 것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 수도 있고 또 소송이 걸려서 또 대타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알 수도 없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자들은 그냥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 도급제 지분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